지금 판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서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 얘기 계속 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는 저희가 살아있다라고 저희는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중립성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아주 전방위적 공세를 펼친 게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게 먹혔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저는 그래요. 사법부가 뭐 모든 판결이 정의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의롭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권 분립을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법원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그러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우리 사회의 판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판례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흔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촉발이 됐는데 몇몇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하면서 마치 이것이 법원의 내부의 다수 의견이냐 과대포장돼 가지고 지금 여론화되는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그런 좀 좌파 진영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여론전에 능하다 보니까 몇몇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런 글들을 가지고 굉장히 회자하면서 마치 그것이 법원의 내부의 주류의 의견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런 무도한 공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재판을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이런 법들이 제가 나열하기도 정말 저는 민망한데,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법관 대표자회의는 준열하게 지적을 해야죠. 사법부의 영역에 정치가 너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마치 대법원장 공격에 팔짱을 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건 스스로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런 침묵과 이런 방관이 나중에 정치권의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좀 길게 보고 가야지 이게 지금 뭐 대법원장의 그런 판결 하나가 뭐 이게 영향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따질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이런 무도한 공세를 사법부가 차단하거나 이걸 딱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나중에 더 큰 후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관들이 너무 진영적 파당적 정치에 빠져 있는 것 안타깝고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린 것을 두고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실제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항상 사필 규정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만약에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다.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그저께인가요? 나는 사법부는 존중은 하나 그러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균질하진 않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못할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을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존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예를 들면 뭐 헌재라든지 또 항소심에서 있던 무죄 판결이라든지 이게 나왔을 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했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공격을 이제 많이 했는데 급기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에 대한 공격,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공격을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탄핵 그리고 그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있고 14일에는 또 청문회를 열고 있고 또 사퇴하라고 지금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퇴하라고까지 십자포화를 퍼붓냐면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은 법원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즉 인사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한 어떤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가장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조금 떨어뜨렸다 보는데, 근데 그것은 지금 사법부 구성 내에서도 이제 뭐 법관들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좌우가 있을 텐데 보면은 우리 우측에 있는 법관들을 보면은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좌측 성향의 법관들은 본인의 스타일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중도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은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뭐 통합을 위해서 소수 의견을 안 내요. 만장일치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두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소수 의견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사법부 내에서도 좌우 법관들의 어떤 성향 차이라고 보는데 좀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수의 어떤 그 자성향의 법관들 특히 우리법 연구 소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이 이런 어떤 법관 대표 회의를 지금 개최를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법관들은 이 법관 대표 회의가 개최될지라도 저는 사법부의 어떤 독립 법치주의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할 것이다고 믿고 싶고 그리고 해야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통치 이념 즉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 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그래도 보존이 된다. 만약에 이 법관 대표 회의조차도 만약에 이제 부하내동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정치적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 되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날로 진짜 종언을 고하게 되고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거듭 차는 것이다. 저는 이 항소심에서 즉 이 파기 이 환송심에서 기일 연장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법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이자 참사의 날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지금 이제 대장동이다 지금 대북송금 이런 것도 다 이제 기일이 지금 그 대장동은 연기가 됐고 네. 아직까지 대북송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연기된 것도 사법부가 너무 쉽게 굴복한 것이 아닌가 진짜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민주당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패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뭐 우리는 그렇게 뭐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사법부 재판부가 쉽게 이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법부 스스로의 어떤 독립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지금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법 정신을 허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17세기에 이제 에드워드 코크라고 영국의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근대법의 정신을 창시했어요. 그 근대법의 정신이 뭐냐? 법의 지배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입니다. 네. 근데 이 원칙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답니다. 이게 근대법의 정신입니다. 법의 지배의 정신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원칙을 허무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건에서 자신들이 심판관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그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무죄 판결이 나는 것만 판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도 지금 그 법률안도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재판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충돌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위 상실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30억 원에 달하는 대선 자금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죠. 자, 그런데 그 재정적 비용을 그 재정적 손실을 감내하기 싫어서 민주당이 이 입법을 했다. 그럼 이거 이해 충돌이죠. 자신들의 돈이 나가는 게 싫어서 이거를 이재명 후보의 마치 선거법 위반을 감싸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유죄가 났을 경우에 민주당의 재정적 손실이 나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다? 이건 이해 충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의 입법은 무도함을 넘어서 무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해서 좀 말하자면은 유권자의 어떤 그런 전환 효과를 좀 가져오는 유권자 이동성의 그런 효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이슈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앞부분 40분을 갖다가 단일화 문제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그 말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방송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우리 같은 패널들도 각 방송에서 붙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게 이슈가 안 돼요. 그냥 자투리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다는 거죠. 민주당이 조금 감정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패널분들과 이제 많이 방송을 하시는 저희 또 이제 그 보수 쪽에 이제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민주당 쪽 패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어떤 사상이 이제 정립이 되면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감정적인 싸움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논리로 조금 설득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또 방송 패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게 사실은 민주당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원래 탄핵을 시키려다가 탄핵을 이제 연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드려 패는 걸 통해서 좀 중도층이라든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반발, 후폭풍 이런 걸 처음에 겁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별 여론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 영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청문회를 14일 하죠. 또 특검법 발의가 됐죠. 공수처 또 수사 공수처나 네. 수사까지 자, 배당했죠. 공수처에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공수처 지금 수사 배당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만약에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 탄생한다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국정농단이란 이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장 등 기소하고 구속하고 한 이런 사업부를 괴멸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파 진영을 정치보복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결국은 이제 발동된다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희망을 거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덮기 위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어떤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바지짱이를 늙어서라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어떤 호소의 노력이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빅스피커들인 우리 그 경선 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